이거야말로 진짜 티발롬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세상이 공평하대요? 존나 불공평하죠. 고민할 가치도 없이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 인성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시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야심한 시간입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제가 퇴근하니까 이미 이 시간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친구랑 밤에 전화하듯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눈다 생각하고 티발롬의 고민 상담소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게 높은 확률로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열심히 내 상황에 빗대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열심히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고민의 당사자인 구독자분들보다는 확실히 이해도가 낮고 고민의 깊이가 더 얕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1탄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것 때문인지 이번에 2탄 준비하면서 고민들이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2.5배? 거의 한 3배 가까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비슷한 고민들은 좀 추렸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하면 꼭 넣었고, 되도록이면 다 다른 유형의 고민들을 다룰 수 있게끔 시간 관계상 조금 추렸다는 거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쿄쿄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데시다님. 저는 성별보다는 사람 자체에 끌리는 편입니다. 현재 몇몇 친구에게만 커밍아웃을 한 상태이고 부모님은 제 성적 지향성을 모르세요. 두 분 다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이신 편이고 겉으로는 편견이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지만 막상 자기 자식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종종 내가 여자 좋아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넌지시 물어보면 10대 때의 흔한 착각이라며 매번 대화를 회피하시거든요. 부모님께 저에 대해 온전히 이해받고 싶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네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게 꿈이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셔서 괜히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결국 결혼해서 잘 살더라 같은 말을 매번 들으니까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에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냥 확 말해버릴까 싶다가도 제가 아직 부모님이 계속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못한 상태라 망설여져요. 제 마음을 조금 덜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게 부모님한테 어떻게 제가 바이섹슈얼이다 라고 말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의 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덜 힘들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의 요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면 저라면요, 지표를 좀 바꿔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나를 이해하는가? 이걸 지표로 삼지 않고 내가 나를 부정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내부적인 지표들을 조금 더 단단히 설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의 말을 나의 존재에 대한 평판? 내지는 평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인지부조화가 꽤 시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부모님한테 내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부모님의 몫이니까 그냥 전 남겨둘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거에 의해서 내 기분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조금 더 다시 세워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잡음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잡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잡음이 제 기준 안에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구지의 영역, 내가 반드시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는 신변상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이걸 밀어붙일 거야, 이런 내 안에 스스로의 엄청난 확신이 있는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부모님한테 말해봤자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어. 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 밀어붙일 거야. 그러면 그걸 괜히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걱정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니? 잘 되고 있니? 잘 해결됐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하실 거고 문자 하실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나의 피로로 전가되는 거고 이거는 나의 피로도 관리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잡음을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라면 부모님 두 분한테 딱히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도 그렇게까지 골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 않겠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밀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웃기지 않는 절대값이라 저라면 굳이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최대한 덜 신경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표를 바꿔볼 것 같다는 것도 그런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로즈님이 보내주셨어요. 사업 초기 단계인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떨려요. 부족해서인 거겠죠? 내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들, 마인드셋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멘탈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정상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초기 사업은 누구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불안한 감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게 미지수 값이 너무 많아.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와는 또 다른 문제로 당연하게 이런 떨림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들 마인드셋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자신감은 결국에 실행 패턴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루틴이 있으면 확신은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면 의심이 생긴다. 떨린다. 너무 떨려. 안 될 것 같아 괜히. 그러면 조금 더 절차를 더 쪼개서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이 이게 맞나? 내가 이거를 원했던 게 맞나? 이러면서 한 번 더 세분화하고 또 세분화해서 체크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초기 사업 진짜 힘들고 빡센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다음 고민입니다. 고민 상담소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에 서울에서 취직을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본가가 창원인데 서울에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되면서 오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본가에서 살아왔고 친구나 지인,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려니 너무 외롭고 취직을 했는데도 이 길이 맞는 건지 늦은 건 아닌지 혼자 있으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 중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시다님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지와 새로운 환경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또이또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외로움이 본질적으로 내가 의지할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스스로 지탱할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타인에게 기대는 건 비추예요. 왜 비추냐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할 만한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또다시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의지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감정이 해소될 수 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여서 저는 타인한테 기대는 거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저의 경우에도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일 때 만났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어딨어?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랑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고민입니다. 피클님이 보내주셨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피드백을 듣고 있어요. 회사를 옮겨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또 듣는 식으로. 이걸 극복하고 싶은데 대시다님은 타인의 이런 지적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요 인지만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딱히 극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영원한 단점도 영원한 장점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되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일하면서 종종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피드백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던 의사 전달이 확실함 이게 퇴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마케팅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 보통 자기네 제품이나 서비스를 단점을 개선하려다가 장점이 퇴색되면서 평준화된대요.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단순히 제품만에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쩌면 그 단점을 개선하는 일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소극적 이라는 거는 타인을 배려한다는 거고 신중하다는 의미예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장점으로 봐주는 사람들을 아직 못 만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고민입니다. 정말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주 큰 단점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괜찮다가도 한 번씩 눈에 확 들어와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장점이 정말 많은 친구라 그런 저를 보며 그거 하나 못 넘어가는 게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잘못된 만남님이 보내주셨어요. 관계를 견고히 다져나가는 일은 사실상 상대방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뭐 연인이 됐든 모든 관계에서. 왜냐면은 그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날 것을 더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용인 가능한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게 생각보다 앞으로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장점이 많은 게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장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단점 하나가 내가 너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되게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점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 이게 제일 큰 문제 같거든요. 친구의 단점인데 그냥 단순히 타인의 단점인데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게 화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저라면 거리를 좀 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하고 싶어요. 왜 사업을 하시나요? 어떤 이유로 사업을 하시나요? 사업의 이유가 돈 하나뿐이라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버피님이 보내주셨네요. 아니요? 뭐 문제될 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 증여 이런 게 아닌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어찌 보면 사업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긴 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목표 의식이 제일 가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돈 잘 벌고 싶었고 이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이거 진짜 최선인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게 다였는데 한참 회사가 이렇게 잘 될 때 선배, 후배, 그 동기 창업자들은 되게 근사한 비전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보고 사업하는 내가 멋없다라고 느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황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비전이 있어. 그래서 사업을 해. 이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로지 돈만 보고 시작했는데 비전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분도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비전이 생길 거라고도 생각하는 게 돈만 보고 사업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난관이 너무 많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난 돈 때문에 해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돈이 주는 가치가 내 고통에 비례했을 때 정당한 대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 이상의 비전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창업가들이 원래는 돈만 보고 시작했더라도 돈 하나만 보고 가기엔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돈 이상 나에게 훨씬 더 만족감을 줄 만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도 생각해요. 제가 매출 상승 그리고 매출 하락 모두 다 겪어봤지만 좋은 매출, 높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은 걸 견디게 해줘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어떤 시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나라면 좀 예민해져서 절대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도 매출이 높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고 용납이 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돈 때문에 사업하는 거를 딱히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해보시고 처음엔 돈이었지만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다른 의미들을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당장 돈 벌고 싶어서 사업하는 게 좀 아닌 건가? 이런 생각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연봉이나 워라밸도 마음에 들고 업무도 잘 맞고 회사 사람들도 적당히 또라이 같고 견딜만 한데 제가 인사하면 안 받아주는 상사가 있어요. 처음엔 못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서도 해봤는데 그냥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무시하고 인사하지 말까 했는데 아무래도 상사라서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두고 보자니 기분이 매번 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안녕하세요가 어렵니?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 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상호작용을 하는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이 상사랑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주고받는 관계라는 전제를 좀 깨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할 도리만 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 사람이 내가 인사했을 때 받아주면 좋죠. 근데 그 정도 인성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난 계속 그렇다고 내가 계속 기분 상해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다라고 좀 정의를 새롭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기분 나쁜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와 동생이 있는 집안의 둘째입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언니와 동생에게 자꾸만 패배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언니와 동생은 현재 나란히 같은 의대에 다니고 있는 반면에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게 없기도 하고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전혀 없었지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친척들의 반응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듭니다. 대단하다, 미래 의사들 벌써 태어나네 같은 칭찬이 언니와 동생에게 쏟아질 때면 저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언니와 동생을 치켜 세우는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지치고 저 자신이 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솔직히 너무 민망해서 자리에 있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 공기, 분위기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아무도 제게 상처를 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격지심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못난 마음이 언니와 동생에게도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더 별로인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패배감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소년명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 달라요 라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언니랑 동생이 의대라는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트랙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인들의 시선이 언니랑 동생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은 그 사이에 소년명수님이 조금 더 리스크가 큰 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해도 명수님이 크게 지탄받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게 기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쉽진 않겠지만 저는 이 상황도 내가 가진 자원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긍정적인가?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달라요 라는 조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조언이 지금 명수님한테 특별하게 위로처럼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는 내가 그 공백을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부터 괴로워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공백을 공백으로 그냥 전략적으로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역설적으로 탐색할 시간이 많고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동생이나 언니가 감히 시도도 못할 그 불확실한 길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볍게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시다님의 연애 가치관이 궁금해요. 바람폈던 남친을 용서해주고 만났는데 또 바람펴서 또 용서해주고 만나고 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라고 조홍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바람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걸 또 했다? 헤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결심을 2번이나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과 앞으로를 이야기할 수 있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가치도 없이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헤어지세요. 다음 고민입니다. 대시다님 우선 너무 팬입니다. 저는 4년 정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분야를 바꿔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쪽을 새롭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어렴풋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검색으로 정보를 찾다 보니 이게 나랑 맞을까? 이걸 공부해서 어디다 쓸까? 하는 고민만 늘어가더라고요. 대시다님은 패션업계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칠 생각하는 제가 무모한 것 같다가도 하고 싶고 그러다가도 또 고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라고 유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유형의 고민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 직장 때려치고 이 공부하고 싶은데 언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았어요. 진짜 가장 많았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만큼 커리어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막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just do it 하세요. just do i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고민이 길어지면 실행은 영영 오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실행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대고 막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결국 후회로 남을 거니까 무조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랑 대화를 정말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좀 뻔하지만 이걸 내가 마음속에만 이렇게 그대로 남겨놔도 아쉬움이 안 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랑 대화 많이 해보시고 이게 아쉽지 않을지 끊임없이 질문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은 길은 어찌됐건 후회를 남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유자님이 이걸 공부해서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도를 안 하셔도 다른 커리어 전환 하지 않은 거 후회될 거고요. 커리어 전환을 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 계속하지 않은 게 후회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도 후회가 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봉지영 작가님의 나는 네가 무슨 길을 가든지 뭐 응원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이 좋았다고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종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린 결론, 내가 이렇게 고민해서 내린 결과, 그리고 결정, 이거는 지금 당장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현재 나는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결정이 결국엔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 과정을 핸들링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스스로랑 정말 대화 많이 해보시고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셨으면 그 과정에 충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시타님. 저는 28살 구독자입니다. 항상 바쁘게 살며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데시타님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시타님을 보면서 더 깊어진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칼 졸업한 뒤 지금까지 디자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줄곧 디자인 업계에서 일해왔고 디자인 업계 내에서 2번 정도 커리어 전환도 시도해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점점 재미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태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다시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지금 하는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주관적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점점 소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디자인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디자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 마음이 쌓이니까 이 일이 나랑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걸까? 이쯤에서 디자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놓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걸려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대시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실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머랭님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고민상담소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원히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사실상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고 지지부진하고 따분한 시기를 겪어요. 근데 한 가지의 업을 되게 길게 오래 끌고 가시는 분들 보면 일과 일 사이의 그 공백을 엄청 잘 채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디자이너였지만 디자이너는 여기저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작업물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무언가가 바뀌거나 집 나간 흥미가 돌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무언가를 하면서 보내셔야 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자극, 그게 크든 작든 임팩트를 좀 줘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게 뭔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 때문에 권태가 같이 오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시도들, 뭐 안 해봤던 운동이라던가 새로운 취미 한번 가져보시고 거기서 받은 영감을 일에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랬는데도 재미없다. 그러면 그때 그만두는 걸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ENTJ예요. 같은 NTJ로서 공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팡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NTJ 바이 NTJ겠지만 저는 주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 일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보여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거울 치료가 돼가지고 감정이 반감되기도 해. 이상입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언니 Q&A 영상에서 감정 기복을 잘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랬다 저랬다 날뛰는 감정 때문에 소모가 많아 힘들 때가 많아요. 라고 우빈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제 기분이 너무 좋거나 혹은 너무 나쁘거나 해서 제가 통제성을 스스로 좀 잃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감정 기복 없이 이렇게 항상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었고 심리 상담 한창 받을 때 그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선생님을 한 4번 정도 봤을 때였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수호님, 저는 수호님을 오래 보지도 않았고 자주 보지도 않는 사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본 수호님은 강이라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사람 같아요. 항상 움직이는 사람 같거든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의 파동이 항상 있어요. 감정이 널뛰고 감정이 바뀌는 거는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걸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날 그걸 일기에다가 엄청 구구절절 써놨었거든요. 마음에 되게 깊이 와닿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만히 무슨 물건처럼 앉아가지고 맨날 같은 일, 심지어 같은 일 하더라도 매일매일 다른 날들인데 뭔가 사물처럼 정체성도 없고 자아도 없고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변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우비님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고민입니다. 외모 강박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힘듭니다. 외모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데 늘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이 강박과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까요? 라고 탕수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글인데 학창시절에 외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참 잘 웃고 진취적이고 뭐 그런 성격이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뒤에 동창회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못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친구들이 그 웃는 게 예쁘더네 라고 기억을 하더래요. 못생기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는 내가 콤플렉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찐으로 콤플렉스가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걸 되게 빨리 눈치채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콤플렉스라고 알고 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고민해서 단점을 개선하려 할 게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타고난 외적인 유형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 이를테면 뭐 좋은 습관,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성취들, 그리고 내 커리어,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 구독자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 사내에서 제 이미지가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다행히 그 사람들은 퇴사를 한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제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게 못내 신경 쓰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배울 것도 많고 위치도 좋아서 오래 다니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좋을까요? 언니는 평판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 편인가요? 라고 해바라기 님이 보내주셨어요. 신경 쓰죠. 신경 많이 쓰죠. 저는 어찌됐든 직업이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으니까 그 평판에서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평판이라는 게 피부 관리 혹은 다이어트 이런 것처럼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평판을 관리한다 해서 그게 되나요? 저는 안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 비추입니다. 어차피 모두를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나를 싫어할 사람은 계속 싫어하고 나 좋아할 사람은 계속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구태여 나서서 해명하는 거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가 겪은 거를 바탕으로 되게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너무 다양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일개 개인이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평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업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업무 능력에 조금 더 공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9월부터 인생 첫 인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인턴이라기보다 학교 연계 현장 실습인데요. 제가 정말 원하고 꿈꾸던 직무를 6개월 동안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제외 사실상 첫 사회생활이다 보니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대시다님이 생각하시기에 인턴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나 태도 5가지 혹은 직장생활 꿀팁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구성원들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라고 띵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너무 축하드립니다. 꿈꾸던 직무를 6개월 동안이나 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마음가짐 5가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사실 인턴한테 회사가 굉장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하고 꿈꾸고 선망했던 직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니까 업계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유익 있게 보세요, 옆에서. 그리고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울 진짜 인생에 몇 안 되는 시기일 테니까 즐기세요.
즐기시고 배운 거 잘 기록하시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인사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꼬박꼬박 물어보시고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많은 것을 해야 한다. 대단히 많은 것을 해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스텝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보다는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약간 이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 거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6개월간의 경험이 되게 기분 좋은 기억이 돼줄 것 같아요. 띵님이 회사나 그 업을 대하는 그 시선도 그렇고 회사가 띵님을 기억하기도 그렇고 화이팅입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1살 구독자입니다. 제 요즘 고민은 회사에 긴 근속 연수를 가진 직원들이 없다는 점이에요. 퇴사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꼭 1년 정도 근무하시면 보통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야 새로 뽑아서 일하면 되지만 이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며 누적된 히스토리를 알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저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뭘 더 신경 써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근속 연수가 길어질까요? 라고 허니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대표님들이랑 어떤 모임에서 대표는 버스 운전사고 버스 운전사는 노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에 리소스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고 저는 이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유지를 많이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지를 가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 가격이 낮은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최신식의 버스를 원하고 손님이 원하는 걸 갖추면 당연히 모두가 타고 싶은 버스가 되겠죠. 근데 사실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니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사는 어떤 점을 특별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특화할 것인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적된 히스토리를 알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은 대표자 본인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고 없어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거는 항상 대표이사의 몫이다. 내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회사는 어떤 거를 강점을 강화하고 어떤 거를 특화해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핏이 잘 맞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게 조금 명확하게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고 벌이도 마음에 드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외로워요. 저는 대치다님에 비해 그리 큰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하면 생기는 외로움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라고 크림브렐레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도 당연히 종종 외롭죠. 근데 이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내가 직원들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데 나의 외로움까지 직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데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외로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진짜 본능적인 영역일 텐데 이게 과연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특히 더 많이 자주 느끼는 걸까? 하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백수여도 직장인이어도 프리랜서여도 뭐 학생이어도 저마다의 외로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외로운 것이다. 이 전제를 조금 내려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해도 외로웠을 거예요.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사업 때문에 외롭다라고 연결고리를 짓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시다님. 저는 해외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23살 유학생입니다. 21살에 유학을 시작해 벌써 2년 넘게 거주 중이고 내후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요즘 저는 여전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기자나 아나운서 같은 미디어 직업에 푹 빠져 있었고 주변에서도 재능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공도 미디어로 선택했고요. 하지만 요즘은 헷갈려요. 정말 좋아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잡고 있는 건지. 고등학교 때는 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연습할 때나 작은 행사에서 사회를 볼 때는 즐겁고 스스로 작은 성취감을 느끼긴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유학을 지원해 주셔서 운 좋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철없이 언제까지나 이런 걱정 없는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졸업이 가까워지니 하루하루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봐도 제가 한심하네요. 하하. 많은 분들이 겪는 진로 고민이라 뻔할 수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보내봅니다. 대시사님 영상 잘 보고 있고 늘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유유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런 고민도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는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 질문에 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좋아하는 일이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하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의 몰입이 영원히 유지돼야 한다는 기대가 오히려 좀 비현실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의미 부여보다는 일단 좋아했던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정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스스로 성취를 느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아했었던 일이니까 이걸 평생 좋아할 수 있을까라고 딥하게 파고들기보다는 단순히 첫 칸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일로 내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든지 중간에 바꿀 수 있고,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안 돼, 돌아가, 절대 못 바꿔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 더 플랫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당장 되게 거대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내 커리어의 첫 단추로 깨고 싶은지 이렇게 단순한 포인트로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전 여자친구랑 다시 이어지고 싶어요. 2년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해본 적 없고 오래오래 가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헤어진 이후 반년 넘게 지났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저는 단 한 번도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태참님이 보내주셨네요. 이거야말로 진짜 티발롬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연인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무조건 쌍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헤어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었으면 나는 당연히 수긍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에 반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렇다 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방이니까. 근데 연락 안 해보셨죠? 연락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상대에게는 한번 물어보시고요. 답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좋다고 하면 만나는 거고, 아니 난 여전히 너랑 다시 만날 생각이 없는데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끝없이 처지게 되고 자꾸 잠만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대시다님처럼 바쁨을 즐기면서 의지 가득하게 살고 싶습니다. 웅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바쁨 즐기지 않아요. 지금 2시거든요. 피곤해요. 저 스스로가 되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타협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 성격상. 그래서 너무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겠다 혹은 누구처럼 살고 싶다 이런 내 욕망과 반대되는 타인의 모습을 선망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모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런 형태의 삶에는 어떤 직업,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어울리는지도 한번 스스로랑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저도 대시다님처럼 히어로즈를 좋아하는데요. 대시다님은 야구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단지 야구 경기로 인해 화가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있었던 여러 선수들의 부상과 프런트, 감독 등등 운영체제에 관해서 너무 화가 나네요. 팀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행위를 보니 너무 무기력하고 허탈해집니다. 다른 취미를 찾아서 몰두하면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제 인생 최대 관심사가 야구라서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이번 시즌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와서요. 너무 심란하고 슬픈데 그렇다고 야구를 끊기에는 키움 야구로 인해 행복한 기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라고 조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쓴 줄. 내가 쓴 줄. 저는 일단 화가 나는 것보다도 최근 3년, 특히 올해 히어로즈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좋지 못한 감정이 뭐냐 하면 의외로 빡침이 아니라 무력감이었어요. 1점 차인데도 이 팀이 도무지 이걸 뒤집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은 느낌. 그게 경기를 보고 있는 나한테도 전가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고, 그래서 솔직히 회피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야구 144경기 하면 저는 시즌 중에는 저녁 약속을 안 잡는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회피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막 키나납니다. 키움과 나는 납니다. 3번씩 외치고 그랬어요. 뭔가 사랑하는 팀이면 바닥에 꼬라박아 있을 때도, 그리고 천장 위로 날고 있을 때도 똑같은 애정을 주는 게 맞겠지만, 너무 가몰입하는 거는 또 뭐 야구 오래만 보고 말 거 아닌데, 그쵸? 그것도 좋지만은 않으니까 빡치면 끄세요. 설마 10년 꼴찌 하겠어요? 설마 저 감독 계속 가겠어요?
빡치면 끄십시다. 어차피 야구 한 해 볼 거 아니니까. 다음 고민입니다. 어떠한 인연이든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대시다님은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연인과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와의 이별 등등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과 대학교 가서는 지역이 달라지고 서로 바빠지며 멀어지고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하고 연락 빈도가 줄어들고 서서히 연락이 끊기는 것처럼 이러한 이별들이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게 슬픈 것 같네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지만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시다님은 이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시다 화이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별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인 현상 같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과 대학교 가서 이제 지역도 달라지고 서로 바빠지고 뭐 멀어지고 하는 거 그냥 삶의 궤적이 변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런 크고 작은 상실도 어쨌거나 인정해야만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슬프겠지만 상실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좋지 못한 감정을 준다라고만 느끼지 마시고 이별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고민입니다. 항상 제가 더 간절한 연애 계속하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사람은 저보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만날수록 자주 느껴요. 그래서 더 먼 미래를 생각하기가 망설여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배연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연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1순위인 게 막 건강하다고 느끼진 않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더 간절한 연애?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자산을 관리할 때요 누구는 주식, 누구는 저축, 누구는 뭐 채권, 누구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다 포포를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상대방분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삶의 어떤 부분에 많이 투여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애를 중심 자원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뭔가 그 간절함의 차이, 그 마음의 크기 차이라기보다 연애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는 중요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자존심 상해 막 이런 게 포커스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삶에서 어떤 부분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방식이 나와 다를 수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좋지 못한 가정환경, 대인관계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처들, 남들보다 출발선이 한참 뒤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세상은 어떻게 그들과 같은 결과를 내라는 건지 갑갑하기만 해요. 공평한 게 있을까요? 라고 파이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세상이 공평하대요? 존나 불공평하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공평과 불공평의 무게중심추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실용음악 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은 작곡이었지만 메인 악기가 피아노였어요. 근데 집안 사정이 여유 있는 친구들은 그 메인 악기 말고도 막 서브 악기를 몇 개씩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작곡은 되게 여러 악기의 소리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게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월 100만 원의 레슨비를 내려면 좀 아끼기도 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어야 했거든요. 진짜 되게 평범한 집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제가 어쩌면 세상이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남들보다 출발선 한참 뒤에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선택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각도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고 살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부모님이 그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 한참 앞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공평도 영원한 불공평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황만의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고맙다고 하긴 하는데 한번 도와주니까 계속 같은 부탁을 해오는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라고 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조금 얄밉긴 한데 그렇게까지 큰 품이 드는 게 아닌 이상 그냥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서 만난 적 없던 그 전에 기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민상담소 1탄에서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 책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있으면 매처가 많은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책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기버가 얻는 게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타고난 기버가 아니라서 그 책의 내용에 완벽하게 100% 공감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엄청난 기버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주변과 어떻게 융화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옆에서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버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되게 엄청 자료조사를 열심히 한 걸 보여줬어. 와, 저걸 그냥 보여주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또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이상을 줘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선뜻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저도 원래 보여줄 생각은 없었는데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주시기도 하고 요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건 요런 관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맨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조금 얄밉긴 한데 너무 많은 폼이 드는 게 아닌 이상 그냥 해줘버리세요. 근데 나를 만만하게 보지는 않도록 선을 좀 분명하게 하되 그렇게 그냥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마음 써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흔쾌히 도와주고 그리고 이 선행이 나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 가벼워지고 얄밉다 이런 느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년차 직장인이 된 구독자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회사에서 저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면 과하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겉으로 티를 내진 않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내가 무조건 맞다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수용하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사장님 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성공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진 지위나 아니면 뭐 위치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신뢰 자산이라서 나는 이게 무조건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누군가 반하는 의견을 낸다면 거기에 약간 날선 반응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이건 어떨까요?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팀원들이나 조직원들이 캐치해 주는 거라면 반하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내가 미처 놓쳤을 수 있는 부분을 캐치업 해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이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사람과 나의 목표가 사실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의 목표. 이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게 너와 나의 목표다. 그러니까 목표가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이 예민함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한두 달쯤 전인가 멀쩡히 같이 밥 먹고 헤어진 지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막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충격이 크네요. 동시에 결국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가고 있는 걸 텐데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하는 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애플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 의문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종착지로 보면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다 무의미해 보이죠. 인간이 쌓는 모든 건 사라지고 기억은 휘발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무가치하고 비효율적인 게 없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죽음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은 지금 하는 이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에 따른 선택과 노력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사실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언제 해도 그만이니까. 근데 우리에겐 끝이 있고 우리는 그걸 아니까 이 지금 한 번의 선택 그리고 오늘의 감정 이런 거에 가치를 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의미는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 사라지고 모두 없어질 거라는 거 어찌 보면 다들 알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등바등이고 바락바락이라는 거 사람들 다 알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파생되는 의미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의미가 어딘가에서 얻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스스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 이 죽음 그리고 이 아둥바둥하는 게 덧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 시선으로 삶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마지막 고민이에요. 언니 같은 과에 진짜 또라이가 있거든요. 막 앞에서 착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상대하기 너무 싫은데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또라이들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까탐님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필터 없이 완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또라이를 대하는데 무슨 태도식이나 견지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대방은 지금 꽈탄님의 말만 듣는다면, 물론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긴 해야겠지만 꽈탄님의 이야기로만 평가를 한다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궤도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둔다면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는데 특별하게 내가 견지해야 될 태도식이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 특별한 대응도 뭔가 어떠한 태도도 견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냥 흘려보내세요, 잔잔하게. 그리고 신경 쓰고 짜증나 하는 거 그거 캐치 상대방은 할걸요? 그러면 더 날뛸지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아니고 난 저 사람한테 내 감정을 1도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티발롬의 고민 상담소 8월 편 모든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고요. 사실 이 컨텐츠가 진짜로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드는, 그냥 품이 많이 드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시작하면서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3일은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최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조언을 참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걸 생각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마냥 가벼운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정말 좋아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한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